예, 따자오. 자, 엠브레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적법유권에 대해서 제가 찍는 영상의 거의 마지막입니다. 뭐 이제 이 기속력 부분도 있긴 있지만, 그렇네. 이번 시간이 마지막이 되겠네요. 그래서 적법유권에 대해서 검토하는 데 있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부 처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법 전반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흩어져 있는 이 논점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로 모아져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좋은 사례로 제1판 기준으로는 34번 문제이고요. 그리고 제2판 최신판 기준으로는 38번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 행정법 전반에 흩어져 있는 거부 관련된 이제 논점들을 공부하겠고요. 사실관계를 한번 다시 보실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국민은 갑입니다. 그러니까 갑이 이제 A 광역시에 대해서 폐기물 처리 사업에 대해서 관련해서 신청을 하였고, 그러니까 이전에 그 지자체 단체장인 시장을의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관리 계획 변경안 위반해서 뭐 공고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시장이 병으로 바뀌면서 이제 시장 병은 그러니까 그 계획 변경 승인을 거부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 갑의 입장에서는 이 A 씨가 했었던 이런 거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다툴 수 있을까? 우리가 취소 소송 또는 항고 소송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법한가라고 했을 때 이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우선 1번 논점이 그 대상 적격이 그러니까 우선 적법을 묻는 것이 되겠고요. 이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거부 처분에 대해서 이게 적법성 적법 요건을 묻는다 했을 때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대상 적격 이 논리 그 논점입니다. 이 부분은 이 전 영상처럼 판례가 확고하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는 법리를 설치하고 있고 그 부분을 언급하신 다음에 이제 포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들 같은 경우도 보시다시피 원고 적격 그리고 소외의 이익 이 부분은 엄청 간단하게 이제 설치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리고 이 사안도 똑같이 그러니까 대상 적격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서 논증, 즉 포섭을 꼼꼼하게 하셔야 점수를 다 받으실 수가 있고 오히려 원고 적격이나 소외 이익에 대해서 뭐 학설이나 일반론을 여기서 쓰시다가는 지금 효율적으로 점수를 그러니까 득점하시지가 못합니다. 다만 저는 이제 생각하건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그 변호사님은 너무 당연하다 생각해서 빼신 것 같은데 당연히 피고 적격 역시도 논점으로 전 녹차로 잡아서 논점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길게 쓸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라도 그러니까 당연히 A 광역시란 지방자치단체는 당연히 행정청의 개념으로 포섭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 적격은 당연히 인정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수험생이기 때문에 결국 피고 적격 얘기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특히나 시장이 을 시장일 때 그리고 병 시장이 됐을 때 이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변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 행정 행위를 발급할 수 있는 행정청의 개념에는 A 광역시가 행정청일 뿐이지 그 시장은 그걸 대표하는 그냥 기관의 부자가 불과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 그래서 뭐 시장이 뭐 변경이 됐다 한들 뭐 시장이 어차피 피고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A 광역시가 피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피고 적격 인정된다. 딱 한 줄 정도라도 들어가면은 그래도 1, 2점이라도 이제 배정이 돼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배점을 받을 수가 있을 거고요. 특히나 이 사안 같은 경우에 이제 추후에 이걸 공부를 하시면은 저도 이제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이 목차에다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키워드 같은 걸 적어 놓고 나중에 공부할 때는 이 목차들만 이제 쭉 넘기면서 빠르게 그 리마인드 하면서 이렇게 점수를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 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라는 이 단어가 결국에 원고 적격에서 말하는 주관적 공권, 그러니까 이 경우에서도 이제 사용이 되고 결국에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 이 부분이 이 거부 처분에 한해서는 대상 적격에서도 문제가 되는데 이 신청권에 대해서 그 주관적 공권 얘기를 할 때 무허자 재량 행사 청구권 내지는 행정 개입 청구권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하나만 더 추가를 하자면은 우리가 행정계획이라는 행정행위에서는 이 계획에 대한 개념들 제가 이제 써놓은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행정계획인 경우에, 그러니까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정부가 그래서 행정부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이 지역을 뭐 재개발하겠다라는 그런 행정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그 국민들이 그 계획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 계획을 변경해 달라라고 이제 신청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원칙적으로는 국민들한테는 그런 행정 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신청권이 없습니다. 즉 그런 주관적 공권은 없고 즉 그런 주관적 공권이 없기 때문에 그 국민들한테 원칙적으로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 그런 계획 변경을 거부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그런 거부를 대상으로 삼아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런 논리가 쭉 흘러가는 게 원칙적인 거라면은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판례가 인정하는 게 그런 그런 처분을 그러니까 발급 신청권자 결국에 행정 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그런 거부가 곧 결국 처분에 이러이러한 처분을 발급해 달라는 그런 신청의 거부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라는 판례 법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이 사례에 있어서도 더더군다나 이 거부 처분 대상적 격이 더 길게 논의가 됐었던 것이고 그래서 거부 처분에 대해서 적법 요건을 검토할 때는 대상적 격에 힘을 실으셔야 되고 그 대상적 격 중에서도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 이 부분에 집중하실 때 결국 이 부분의 신청권에 대해서 특히나 이런 사례처럼 행정 계획이다 하면 또 추가적인 논점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이제 파악을 하시고 그러니까 행정 계획 같은 경우도 행정법 그러니까 한 중간 정도 한 150페이지 정도에 나오고 이제 한 400페이지에 다시 행정소송법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다 보니까 개념이 헷갈리시니까 이런 경우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행정계획 이런 단어가 누가 봐도 뭔가 중요하고 이 개념을 익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당연히 들게 될 텐데 그런 경우에 그 교과서 뒷페이지에 이제 있는 인덱스 단어 색인을 활용하셔가지고 행정계획을 찾아가셔서 그 개념을 다시 한번 익히시고 이런 식으로 발췌도구 하시면서 행정법의 그 체계를 잡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되고 이 사안을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면은 이런 그러니까 행정청이 거부를 한 경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수험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세트로 모아놓은 사안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읽으실 수가 있는데요. 뭐 말씀드린 대로 행정법에서 이제 적법 요건 본안전 판단을 이제 검토를 하고 본안 판단을 하게 됐을 때 사실은 이렇게 쭉 일련의 과정들이 길게 한 2년가량 소송이 진행됐을 경우에 실제로 나중에 가서 뭐 국민이 승소를 하고 인용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취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사실관계가 변동이 되는 바람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국민 권익 구제를 위해서 잠정적인 권리 구제 수단이 이런 거부 경우에도 이런 잠정적 권리 수단을 쓸 수 있겠느냐라는 논점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즉 일반론적으로 이제 인정되는 거지만 거부인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느냐라는 이제 판례만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공부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 뒤에 이 부분 역시도 행정법에서 보시다 보면은 중간쯤에 가면 행정절차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행정절차법에 기본적인 일반론이 있다면은 이 거부에 한해서는 그 행정절차법에서 그러니까 특별한 그 논의가 있게 되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판례 법리가 이제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게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 거부라는 것에 대한 세트인 거죠. 한꺼번에 이게 공부를 하시면서 나중에 이 각각의 판례 법리와 비슷비슷한 것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거부 처분이 행정절차법에서 말하는 사전 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인데 다만 이 부분을 공부하실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지금 이 사례집을 쓰신 김유영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 지금 충분히 저도 이렇게 써도 된다고 생각은 듭니다. 이제 판례가 그래서 그 거부 같은 경우에는 뭐 사전 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례의 법리에 따라서 그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사례 포석까지 이제 나가셨고 여기서 이제 멈추셨습니다. 근데 학계에서는 사실은 이런 판례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험적으로는 사실은 판례는 비록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검토를 할 때 사실은 이 경우에 그러니까 사전 통지 대상이 돼야 된다라고 봐야 그러니까 검토를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된다라고 검토를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런 행정행위가 위법한지 이런 것까지 논점을 이제 하나 더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사례 각주로 나와 있는데 만약에 사전 통지의 대상이 된다는 긍정설에 따를 경우 그런 경우엔 이런 절차상 하자가 사전 통지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과연 독자적으로 위법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논점이 추가가 된다라는 걸 써놓으셨는데요. 즉 우리는 수험생이기 때문에 완전하게는 이 논점도 쓰고 이 논점도 쓰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논점을 다 쓰는 게 사실 유리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이 부분은 좀 공부하실 때 좀 주의하셔서 공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문에서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이런 거부가 있는 경우에 또 이제 그 적법 요건으로서 사실은 제가 뭐 설명은 안 드렸었지만 기속력에 반하면 그러니까 기판력, 기속력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쭉 보시면은 이거는 지금 다시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넘어갔고요. 여기가 거부 처분의 취소 판결의 실효성 확보 그렇습니다. 이제 간접 강제 제도 그러니까 소송이 이제 진행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본안 전에 그러니까 잠정적 권리 구제로서 보전 처분을 하고 그다음에 소송이 이제 진행이 되고 소송이 이제 종료가 된 이후에는 그런 소송 판결의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 판결대로 국민의 권익이 구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결국에 특히 이게 여러 가지들 마련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 거부 처분의 경우에 그 특히 그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간접 강제 제도라는 그 실효성 확보 수단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거부에서 이게 유난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세트로 지금 모아져 있고 실제로 이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변호사 시험이라든지 다른 행정고시 내지는 우리 공무원 시험 이런 우리가 행정법을 다루는 시험들에서 보실 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대상 적격에 대한 그 처분성에 대한 얘기와 이 거부에 대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틀을 알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기속력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우리가 법이라고 했을 때 민법, 형법은 예전부터 우리가 그러니까 역사가 깊은 그런 법이고 학문이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 행정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민법이나 그 형법 기존에 있었던 법에서는 쓰지 않는 용어들 그러한 법리들 이런 부분이 특히 강조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출제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존에 우리가 민법이나 형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그러니까 기판력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었지만 적어도 민법이나 형법에서는 적어도 기속력이라는 단어는 그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기속력이 더더군다나 수험적으로 중요하게 된 거고 뭐 예전에 뭐 제가 뭐 어떤 이유에 인해서 한 10년 전에 뭐 금융감독원 시험을 쳤을 때도 거기 행정법 시험에서도 결국에는 기속력에 대해서 큰 문제가 하나 나왔었고 이거를 뭐 누구든지 다 아니까 행정법 공부한 사람들이면 다 중요하게 아니까 다들 썼지만 결국엔 그 사이에서도 결국에 그게 실력이 갈려진다는 겁니다. 누가 키워드나 이런 법 조문들을 잘 인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갈려지게 되는데요. 우선 지금 말씀드린 김에 여러분들 교과서를 읽으시면 되겠지만 그래도 기판력이라는 단어와 기속력이라는 단어를 살짝 구별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판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소송에서의 원고가 있고 그리고 피고가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는 우리가 법원 판사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삼면 구조가 이제 있다라고 했을 때 요게 이 어떠한 소송의 결과로서 판단이 났을 때 그 판단에 대해서는 판단이 확정이 되게 되면 그 판단에 대해서는 그래서 뭐 피고는 원고에게 금 뭐 1,000만 원을 뭐 지급하라라는 이제 판단 그 결정이 뭐 인용 결정이 만약 확정이 났다라고 했을 때는 더 이상 이 원고와 피고와 그리고 그러한 판단을 한 이 법원은 그 판단에 대해서 다시는 그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기판력 그러한 유의 구속력인데요. 이런 것과 다르게 기속력이라고 한다면은 이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는 당연히 국민이 될 것이고요. 원고는 국민이 될 것이고 이제 피고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니까 행정청,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이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법원
이제 삼면 구조를 이제 갖게 된다 했을 때 결국에 만약에 국민이 예를 들어서 행정청에 이런 처분을 취소해달라라는 이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에 법원이 보기도 그게 맞다. 그런 행정행위는 취소다. 해서 형성 판결을 했을 때 과연 이 법원이 이런 주의 이제 인용 판결을 했을 때 이런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원고, 피고, 법원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이 당해 소송의 그 대상이 된 행정청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청은 이 사건에 대해서 내린 그 법원의 판단에 모두가 다 구속되어 가지고 그것과 동일한 취지의 행정을 해야 되지 그걸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기속력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당사자인 행정청 그리고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을 기속력이라 하고 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답안지에 쓸 때 누구든지 이 기속력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논점인 걸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쓰지만 제30조만 쓰는 사람과 제30조 1항까지 쓴 사람은 분명히 답안지의 품격이 달라지는 게 점수가 달라진 게 되고요. 그리고 기판력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이다. 그리고 기속력의 내용은 반결제, 반복금지효, 그러니까 결과 제거 의무 그리고 재처분 의무 이런 이제 내용들을 그 키워드를 써주셔야 되고요. 이런 경우에 특히 우리가 이런 것들 거부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우리 이 사안인데 이런 경우에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보시면은 거부 처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 기속력에 대한 그러니까 언급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쓰시는 분과 안 쓰시는 분 이거 한 단어인데 제2항이라는 이 단 한 단어를 쓰고 안 쓰고가 점수 차이를 크게 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실 때 꼼꼼하게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안 쓰고 오히려 쓰게 되면 그러니까 학원 강의를 들을 때처럼 주관적, 객관적, 주객시 이래가지고 뭐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에 미치면 여러분들 이거를 다 외우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 내가 이런 것도 안다라는 걸 엄청 많이 쓰시는데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누구든지 다 쓰는 부분이고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중요도는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교수님들이 원하는 거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사례를 만약에 저보고 이제 풀으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 이게 내가 이걸 안다라는 걸 얘기한다면 예전 그 사안에 그러니까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설문사 뒤에 굳이 뭐 이 물었었던 출제자들의 질문을 다시 한번 반복하지 마시고 여기에 있어서 그냥 차라리 뭐 행정소송법 그러니까 제 30조 제2항 검토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전체를 그러니까 포괄해서 말할 수 있는 내용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기속력이라든지 이런 단어가 들어가는 게 포괄할 수 있는 단어이긴 하지만은 적어도 내가 이 설문에 대해서 당신들이 원하는 그 포인트를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를 아예 목차에서부터 분명하게 드러내준다면 사실은 그 수월하게 수험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말하다 보니까 사자 같아서 자 여기까지 이제 영상을 찍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행정소송에서 이 적법 요건에 대해서는 이제 그러니까 검토를 어느 정도는 마무리했고요. 그래서 이 다음 영상에서는 사실은 다시 이제 행정법 지금 우리가 뒤에서부터 행정소송법을 지금 공부하면서 앞부분을 계속 왔다 갔다 하시라고 지금 큰 틀을 잡았다라면은 이 다음 영상서부터는 다시 행정법 처음서부터 이제 그러니까 그 책을 펼쳐보면서 사례집 앞부분부터 공부를 하면서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실 때, 그러니까 지금처럼 헷갈리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영상으로 그러니까 제작을 하게 될 거고요. 앞으로 그러니까 영상이 이제 남은 분량이 길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행정법에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저는 강조드리고 싶은 게 제가 행정법을 그래서 헷갈렸었기 때문에 행정법을 공부하실 때 행정법이 쭉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앞부분이 이제 뭐 독일의 영향을 받은 이제 학문적인 행정법이 쭉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행정법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뒤에 뭐 국가배상이나 손실배상이나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요 부분이 이제 행정소송법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역적으로도 사실은 행정법이라는 거는 이렇게 학계에서 이론적으로 연구가 되고 체계화된 다음에 행정소송법이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 이거 그냥 그대로 내비두고 여기다 이 뒤를 이렇게 갖다 붙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편제가 되어 있는 건데 이 행정소송법에서 말씀드린 이런 적법요건서부터 해가지고 모든 본안 판단 이런 내용들이 결국에 이 앞부분에 다 이제 일일이 다 이제 연결이 되어 갖고 있는 상황이라서 공부하기 힘든 건데 그래서 중원본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기필코 행정소송법부터 공부를 쭉 큰 틀을 잡으시고 그래서 이 틀을 공부하실 때 중간중간 발췌독을 하셔가지고 아 대충 개념을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여기 원고적격에 해당되는 느낌을 이제 가지고 계신 이후에 비로소 이제 앞부분부터 쭉 그러니까 공부를 해오신다면 중간중간에 공부를 하시다가 이 큰 그러니까 흐름이나 숲이나 이런 걸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원래 내 머릿속에 세웠던 그 뼈대 그 체계에다가 하나하나씩 이거를 대입을 시키면서 정확하게 머릿속에 저장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효과를 이제 누리실 수 있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제 공부할 때 제가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일일이 다 설명해 드리는 것이 사실은 큰 도움이 진짜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웬만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읽으시면은 다 여러분들의 지적 능력이라면 학습 능력이라면 다 이해하실 수가 있고 다 머릿속에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그래서 뭐 취소 철회라든지 여러분들 부관이라든지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실 때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그런 테마들 몇 개를 찝어서 이제 영상을 만들고 나머지 이제 국가배상과 손실배상에서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항상 헷갈려하는 그 전원합의제 판례라든지 뭐 자동차 배상법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그러니까 영상을 제작을 하고 강론 잠깐 얘기하고 그렇게 영상을 마무리하면은 이번 행정법은 제 목표는 달성입니다. 예,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